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부터 갈까요? 네, 한덕수 인준 대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놓고 지금 여야가 실마리를 못 찾고 있어요. 네.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총리 인준은 다른 장관들과 달리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잖아요. 네. 민주당이 168석의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 키를 갖고 있습니다. 여야는 어제 한 후보자 인준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40분 만에 회동이 끝났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한 후보자 인준을 놓고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발목 잡기 인상을 주면 안 된다는 점 때문에 이제 무조건 반대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하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반대의 목소리도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1호 안건으로 결재한 것 자체가 이제 선전포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통합 메시지가 없었고 또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이제 부결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취임 무렵의 그런 메시지들을 보면 통과를 못 시켜주겠는데 네. 또 지방선거 앞두고 발목 잡기 느낌을 주면 이게 불리하니까 약간 딜레마적인 상황에 맞습니다. 빠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검수완박 법안 처리도 이제 다수당이라는 것 때문에 밀어붙였다는 건데 이 인준까지 반대하면 그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인데요. 일단 당내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장관들에 대해 얼마나 임명을 강행할지를 보고 이제 판단하겠다는 건데요.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나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윤 대통령이 불통 명분으로 이제 한 후보자 인준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희룡이라든지 이런 후보자들까지는 아니고 네. 부적격으로 뭐 얘기는 했지만 정호영 후보자가 제일 큰 저는 이 잣대가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또 이제 이 정호영 후보자를 놓고는 의견이 어제 취재를 한 보니까 다 의견이 나뉘더라고. 강행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의견이 국민의힘이나 그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준일 대표 어떻게 보세요? 그 의견이 이제 분분한 이유가 네. 치열한 지금 눈치 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보고 지금 양당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 선거 전략과 이게 지금 맞물려 돌아간다 그 말씀이시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 먼저 때려줘. 아하. 먼저 때려주면 우리가 나도 때릴게 이거예요. 정호영 후보자 임명해버려. 네.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한덕수 총리 인준 못하는 쪽으로 가도 여론에 무리 없는. 그렇죠. 예. 반대로 또 이쪽에서는 한덕수 총리 인준 안 해주고 계속 저쪽이 그러면은 발목 잡기 쪽으로 우리는 갈 거야. 이런 양상.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일단은 장관 후보자들 다 임명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라서. 그래서 어제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인준 표결 일정도 못 잡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거를 조금 뒤로 미루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싶은 거고요.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아침 라디오에 인터뷰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낙연 총리 때는 21일 걸렸다. 총리 인준까지. 취임 후에 인준까지. 예. 그럼 21일 걸렸는데 이게 무슨 발목 잡기냐. 이렇게 압박하지 마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이 장관 임명을 지금 다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을 쌓는 거죠. 그 명분이 있는 게 지금 외교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이에요. 외교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지금 21일 날 해야 되니까 빨리 임명해야 된다라는 거. 행안부 장관은 지방선거 앞두고 빨리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명 정도만 먼저. 박진, 이상민은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국무회의가 요건이 되려면은 지금 11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에는 헌법에 15명 이상 30인 이하에서 15명이냐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체 국무위원회 과반 이상 출석이니까 국무위원이 20명이에요. 장관 18명에 총리, 대통령까지 하면 20명이거든요. 그럼 11명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1명 그리고 장관이 7명이에요. 3명이 지금 더 추가로 돼야 됩니다. 그럼 박진, 이상민 두 사람을 임명해도 한 사람 모자르네요. 한 사람 모자라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남아있는 장관이 한 명 들어올 것이다.
전략적으로 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발목 잡기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5명을 다 임명하지 않고 지금 임명이 거론되는 게 원희룡, 정호영, 이상민, 박복은 이렇게 거기 박진 이렇게 5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원희룡, 정호영, 이상민, 박복윤은 민주당이 이미 부적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모로 이제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룬 상황이고 가장 핵심은 이제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이번 주는 아닌 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순간 네. 아마 이제 이 표결 인준 표결 자체가 이제 강대강으로 가서 부결로 당론으로 민주당을 모을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의총이 열립니다. 민주당. 네. 오늘 의총 모아서 요거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한덕수 후보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총인 거죠? 예. 예.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시정 연설이 있어요. 추경 관련해서. 예. 근데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할 것이냐. 원래는 보통 총리가 있거든요. 네. 추경호 장관이 할 것이냐 뭐 요거는 아직 관측이 엇갈리고 있어요. 정호영, 한동훈 이제 두 사람이 가장 핵심 키가 될 거란 얘기인데 저는 사실은 한동훈 후보자보다 정호영 후보자가 더 키일 것 같은데요. 양쪽 다 줄다리기 하는 어떻게 보세요, 조태인 기자? 저는 이제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도 거의 뭐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정호영 후보자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미 국민 여론도 심판을 받았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또 정호영 후보자보다는 한동훈 후보자가 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아니라고 본다라고 민주당이 말했는데 국민의힘이 강행을 한다. 이러면은 저는 이제 그게 키일 것 같고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거치면서 약간 그 민주당이 강하게 외치던 것에서 조금 한 발 물러나는 양상도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아무래도 그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이 좀 실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그런 좀 그 여론도 좀 달라진 분위기도 있긴 합니다. 하여튼 보죠.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최소 600만 원. 코로나 손실 보상 얘기죠? 네, 국민의힘과 정부가 어제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당정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제 최소 600만 원이라는 건 피해 정도에 따라 600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최소 600만 원, 370만 명 네. 일괄 지급.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차등 없이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원래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 600만 원 지원을 얘기했었는데 당선 이후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최대 600만 원을 차등 지급하겠다면서 이제 공약 후퇴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거세게 반발했었는데 네.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해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600만 원은 차등 없이 지원하되 이제 피해 정도에 따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돈이잖아요. 정부는 33조 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방침을 정하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내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 방안으로 이제 세입 예산보다 더 많이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와 기존 예산을 삭감하는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신속한 추경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예. 최대 600만 원이 최소 600만 원이 된 거네요.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추경안을 보면은 그 이제 600만 원, 그러니까 손실 보상 보정률을 90%에서 이제 100%로 올렸어요. 네. 어제 당정이 협의를 해서 그리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 긴급 생활 지원금도 7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고요. 그리고 항공업, 여행업 이런 데까지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지금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는데 이 돈을 풀면은 물가가 더 오릅니다. 그게 지금 가장 우려하는 거예요. 지난달에 이제 소비자 물가 4.8%로 2008년 10월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가 금융위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직후 뭐 이제 리만 브라더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이런 돈을 게다가 현금을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바로 씁니다. 그럼 바로 이게 물가가 이제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 나눠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올해 뭐 2차례, 3차례 이런 얘기까지 지금 뭐 학자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하나는 국채 발행 없이 지금 이거를 발행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 계산이 안 나와요. 지금 이게 그래서 어제 이제 성일종 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추가 세수 규모가 53조 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초과 세수라는 네, 건 초과 세수. 뭐냐면은 예. 올해 우리가 거칠 걸로 예상되는 세수보다
초과로 더 거칠 게 이 정도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국채 발행 안 하고 나라가 빚 안 지고도 그 초과세수로 메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국가 재정이 흑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53조. 그러니까 이거를 다 써도 한 8조 원 남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말 올해 초에 기재부가 60조 원 초과세수 있다라고 했다가 번복했거든요. 네. 도대체 이 초과세수는 몇 개월마다 이렇게 몇십조 원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어떻게 정권 바뀌니까 또 늘고 또 줄고 이게 지금 맞는 건지 그냥 기본적인 의구심이 지금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요.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그 의심스럽다, 꼼꼼히 들여다보겠다 했었는데 네. 1차 추경 때는 그 규모 추경 규모도 지금 돈이 없다면서 17조 원 규모로 줄였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사이 53조 초과 세수가 생긴 거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재부가 정권 바뀌어서 생각이 달라진 건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물가 얘기도 하셨는데 이창용 하는 총재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성장보다 물가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으로 금리 인상 등을 통해서 통화 긴축 정책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당장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좀 엇박자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첫 인터뷰는 물가 얘기 준비했습니다. 어제 대통령도 첫 회의에서 물가 퍼스트, 물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 뭐 꼭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물가 심각한 거 여러분 느끼시죠? 요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해보죠. 자, 마지막 뉴스 갑니다. 집무실 100m 내 행진 가능. 용산에서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법원 판단이 나왔어요. 네, 용산으로 이제 집무실을 옮기면서 집무실 앞에서 집회나 시위를 해도 되는지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네. 법원은 행진을 해도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용산 국방부 청사 반경 100m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한다고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이와 다른 결정을 한 겁니다. 예.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행동은 이제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한 뒤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는데 네. 경찰로부터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행동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이 같은 논란은 이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생긴 건데요. 네. 그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100m 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 관저의 의미를 두고 경찰은 용산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된다고 봤던 겁니다. 근데 하지만 관저 그러니까 네네. 사는 집, 네네. 대통령이 머무는 집. 원래 청와대는 그냥 청와대 안에 다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따로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볼 맞습니다. 것이냐의 문제가 있었던 네, 거군요. 청와대는 그 안에 같이 있었기 예, 때문에 예. 문제가 안 됐던 건데, 근데 이제 재판부는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거는 이제 문헌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네네. 시위해도 된다. 김준희 대표. 일단 예전에 용산 집무실 이전하면서 김용현 이제 지금은 당시 TF 팀장이었죠. 네, 네. 지금 경호처장이 됐는데 이 지역의 일정 범위는 시위 못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주민들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고 너무 시끄러워지는 거 막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예, 예. 시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이제 법원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뭐 선을 이제 그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집회 자유가 이제 많이 이제 보장이 되는 건데 요게 어디까지 되는 것에 대해서도 또 이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이를테면 행진은 되고 그러면 앞에 서는 건 안 되는 거냐? 그거는 왜 안 되는 거냐? 규정은 뭐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경찰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한을 할 가능성 또 그러면은 또 그거를 뭐 개별 집회를 못 하게 하면 또 행정 소송을 해야 되고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그래서 정권 차원에서 대통령 차원에서 조금 이거를 열어줘라 어디까지 되고 안 되는지 이런 좀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좀 이거를 선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매뉴얼을 정해라. 매뉴얼을 정하고 네. 좀 소통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앞에서 하되 이런 것까지는 우리 합시다. 뭐 신사협정처럼 좀 정부가 이거는 대통령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